앞으로 이 이스라엘 하마스 혹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확전이 된다면 그 틈을 북한은 분명히 파고들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반미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핵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안녕하십니까. 박원권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중동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사건이 발생했고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요. 결국은 한반도에도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중동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전에 일했던 국방연구원 카이다에서 근데 중동 문제를 좀 보기는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선배들이 각 지역별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막내였거든요. 중동 지역은 복잡하고 어렵고 뭐 약간 다루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너 해라 해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중동 지역을 한 10년 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 후에도 나름대로 중동 지역에 관심을 갖고 따라는 가고는 있습니다만 뭐 전문가는 아니고요. 오늘 주로 말씀드릴 얘기는 뭐 중동으로 하겠습니다만 역시 미국의 입장에서 이 중동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이 중동 사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미국이 중동, 특히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동에서 발을 빼겠다, 영어로 retrench라는 그런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죠. 그 금융위기라는 사실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쇠퇴가 본격화되는 현상이 표출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중국이 이른바 이제 화평불기 도강양해를 접고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야망을 드러낸 시기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는 이제는 이른바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서를 보면 경제 회복과 재정 적자 해소, 그러니까 국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바마 대통령의 말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 구호와 또 얘기들을 하는데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lead from behind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뒤에서 이끈다. 그 의미는 뭐 사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역할을 하지 않겠다. 동맹국과 협력해서 이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보입니다. 뭐 더 보다 구체적으로 나온 게 2012년에 재선할 때 오바마 대통령 그 캠프 선거 구호가 집에서부터 국가 건설을 하자. 영어로 Nation Building Here at Home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내치를 중시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철수하고 아프간에서도 철수하고 나머지 역량들을 인도 태평양, 뭐 사실은 중국 견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었죠. 특히 2011년에 군사 전략과 외교 전략의 초점을 아시아로 돌리겠다 해서 이 아시아로의 회귀, 영어로 이제 피보트 에이시아를 했고 핵심 중에 하나는 중동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부, 오바마 대통령이 분명히 알 아사드 정권이 만약에 화학 무기를 자국민한테 사용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나중에 사용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유엔에서도 확인이 됐고, 근데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러시아가 개입을 하고 미국의 위신 자체, 공신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렇다고 중동에서 완전히 철군을 했나? 이제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정책은 상당히 오바마 행정부 때는 실패에 가까울 정도로 꼬였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프간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 아프간을 안정시키고 이제 흔히 말해서 아프간 국가의 재건, 오바마 행정부 때 아프간의 그 병력을 증강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정하지 못했고 오히려 아프간의 수렁에 계속 빠져 있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시도했던 중동에서 발을 빼는 전략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을 하는데요. 뭐 트럼프의 굉장히 독특한 미국의 대통령이죠.
늘 대외 정책을 파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중동 문제에서도 파격성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입니다. 뭐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중동 국가의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고, 근데 더불어서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 유대인이고 그 당시에 백악관에서 공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쿠슈너가 중동 정책을 다 위반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이 있었죠. 사실상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이 숙적인 이스라엘과의 이 국교를 정상화했죠. 상당한 의미가 있었고, 물론 거기에 이제 팔레스타인 해결책도 나왔습니다만 뭐 그것을 팔레스타인이 받아들이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이 중동 정책, 오랜 적성국인 이란을 고립시키겠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5년에 이란 핵 합의 JCPOA라는 것이 체결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적성국으로 계속 고립시키고 대신에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 국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서 중동 세력의 균형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중동 정책이었고요. 바이든 행정부도 제가 보기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대선 때 특히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가장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 핵 합의 JCPOA를 파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JCPOA로 복귀를 하겠다 했는데 뭐 이미 출범한 지 3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 합의는 좀 지지부진하고 이것이 복원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트럼프와 유사하게 최근이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두 핵심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의 맹주고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죠. 두 국가가 가장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가의 규모라든지 뭐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중동의 두 핵심 국가라고 생각하는 이슬람 교도들은 평생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은 메카를 가야 될 그 정도의 이 권위를 갖고 있는 이슬람의 국가의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나머지 아랍 국가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특히 수니파 국가들에게는 더 그렇겠죠.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모색을 해왔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시작한 게 비슷한데 결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개입 축소를 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집중을 하겠다. 중국 견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2021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방적인 철군을 감당한 것, 뭐 세계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무리수를 두면서까지도 아프간에서 철수를 한 것은 그만큼 이제 더 이상 중동 이 지역에 발을 담그지 않고 인태 지역으로 옮겨와서 중국 견제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산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이 된 거죠. 하마스의 공격은 분명히 IS, 이슬람 국가와 준하는 테러 공격입니다. 매우 반인륜적이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이 이루어진 전쟁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 이스라엘의 행동과 반격이 계속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더욱더 많은 이제 민간인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쉽게 이 결말이 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중동에서 발을 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특수한 관계죠. 우리가 인지적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의미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공식적인 동맹 조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이 체결하고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어떤 동맹국과 우호국보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의 수준은 높죠. 물론 현 네타냐후 정부가 들어서서 불협화음이 들리긴 합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 합의를 다시금 복원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처음엔 좋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를 시도하면서 관계는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나고 12일 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갑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첫 연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미 국무부 장관뿐 아니라 유대인이자 남편이자 아버지로 여러분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감정적인 공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 정체성 자체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만큼 자신들이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개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더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이 이 중동 지역에서 쉽게 벗어나긴 어렵다. 이 문제가 좀 복잡한 게 이게 우크라이나 상황도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불법적인 침공을 한 러시아와 맞서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또 하마스와의 갈등이 팔레스타인 전체와의 갈등으로 번진다면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그 지원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그 계속 얘기를 합니다. 미국 국방장관 오스틴이 계속해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또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양측을 다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사적인 능력은 차치하고더라도 또 미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자체에 대한 여론이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역사상 처음 있었던 하원 의장에 대한 이 탄핵 그 상황에서 프리덤 코커스라고 불리는 그 강성공화당 우파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더군다나 하마스 이스라엘의 분쟁이 심각해지면 과연 역량이 분산되는 것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만약 러시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전쟁을 끝내게 된다면 결국 권위주의 체제가 타국 주권 국가의 영토를 합병하고 영토를 침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세계 질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갈등은 이 우크라이나의 문제를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틀 안에서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미국과 여러 이 진영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전반적으로 이 상황이 자신들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은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정면 돌파전을 선포하죠. 여기에 핵심 중에 하나는 미국과 한국과 적대시 정책으로 가져가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핵을 최대한 고도화하겠다라는 그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고도화하기 위해 더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미국이 전쟁으로 인해서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가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인데 여기에 이 중동 문제까지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북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대외 정책 우선순위에서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북한은 이 틈을 활용을 해서 핵 고도화를 계속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 이스라엘 하마스 혹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확전이 되고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지하고 지원하는 입장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여론이 다시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그것을 지원하는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 틈을 북한은 분명히 파고들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반미 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핵을 정당화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아까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중동 지역에 집중을 할수록 어떤 빈 공간을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러면서 북한은 도발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근데 이 모든 게 북한한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결과에 따라 많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근데 그만큼 어떤 면이 있냐면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만큼 자신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불리하게 작동할 여지도 큽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에게 압박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미국이 상대를 해주지 않는다면 북한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을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에게도 완전히 100% 모든 것이 유리하진 않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북한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뭐 우리의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걸 자세하게 정책적인 제안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저희가 거듭 확인하는 작업들이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 중동 분쟁도 그렇고 이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발생했을 때 뭐 일부에서 남의 일에 우리가 왜 개입하냐. 근데 여러분 지난 9월 달에 보지 않았습니까?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고 최근에는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에 전달되는 이런 상황, 또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북한의 무기를 지원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것은 한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이 세계 문제에 좀 더 개입하고 목소리를 내고 또 때로는 이 비용을 분담하면서 도전받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 혹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지키는 그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